저녁 노을이 부엌의 낡은 목재 창틀을 넘어와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는 시간.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자 가장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뻐꾸기 시계가 정각 6시를 알리며 둔탁하게 울었다. 뻐꾹, 뻐꾹. 6번의 울음이 텅 빈 집안을 채우고 사라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 냄비를 작은 상으로 옮겼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지만 텅 빈 위장은 좀처럼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늘 그랬듯 나는 맞은편에 빈 그릇과 수저 한 벌을 더 놓았다. 1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자리였다. 어떤 이들은 유난 떤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의식이자 그 사람에 대한 변치 않는 약속이었다.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나는 오늘도 당신이 갖고 놓은 저 작은 텃밭에서 상추랑 풋고추를 좀 땄어요. 올해는 유난히 벌레도 없고 튼실하게 잘 자라네요. 당신이 하늘에서 잘 돌봐주고 있는 거겠지요.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 강직하고 고닫지만 내게만은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 나는 그의 빈 그릇에 따끈한 밥을 한술 퍼 담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좀 짜게 끓였나 봐요. 당신이 있었으면 또 한 소리 했겠네. 순자야, 이리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혼자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가끔은 내 목소리는 나지막이 가라앉아 텅 빈 공간을 부유했다. 대답 없는 메아리.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굴러다녔다. 음식을 넘기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아들 민준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야 겨우 용돈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 저 살기 바빠서 그런 것을 늙은 어미가 속 좁게 굴어서야 쓰나. 그렇게 꾸역꾸역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다. 요란한 벨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전화였다. 이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나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금은 급하고 주변의 소음으로 웅성거렸다. 아마 또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리라. 오냐, 아들, 이제 막 저녁상 물렸지. 너는 밥 먹었니? 맨날 밖에서 대충 때우지 말고. 집밥 좀 챙겨 먹어야 할 텐데. 내 잔소리에 민준이가 멋쩍게 웃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주말에 어머니 댁 가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할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중요한 얘기. 내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한데 뒤섞여 밀려왔다. 벌써 아들이 그럴 나이가 되었구나. 늦었다면 늦은 나이였다.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유라 씨요. 김유라 씨, 다음 주말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죠? 김유라. 아들이 몇 번인가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예쁘고 착하고
집안도 좋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녀는 세상에 다시 없을 완벽한 여자였다. 그럼 괜찮고 말고 네가 좋다면야 어미는 다 좋다. 언제든 데리고 오너라. 내 목소리가 기쁨으로 살짝 떨리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10년 넘게 비어있던 이 집에 드디어 온기가 돌게 되는 걸까. 손주들의 재롱을 볼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행이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 인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로요. 유라 씨가 어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고. 가족 여행을 먼저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말 속 깊은 사람이죠. 제주도 여행, 아들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그러나 며느리감이 될 아가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말에 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늙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젊은 아가씨라니. 그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곱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좋은 생각이다. 제가 비행기 표랑 숙소는 다 예약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럼 주말에 뵈어요. 어머니, 끊을게요. 아들은 제 할 말만 하고는 늘 그랬듯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다시 찾아온 정적.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기쁨으로 가슴이 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왜일까? 나는 그저 늙은이의 괜한 기우일 거라고, 다가올 행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마당 한편.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쓰러운 것은 한 달 전 옆집에서 내다버린 난초 화분이었다. 꽃이 다 지고 잎사귀마저 누렇게 변해버려 볼품없어진 것을 내가 거두어온 것이었다. 옆집 새댁은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라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작은 조명등을 켜고 난초의 상태를 살폈다. 흙의 습도를 손가락으로 가늠해보고 마른 잎사귀 끝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그리고는 젖은 헝겊으로 먼지가 앉은 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가, 너도 참 고생이 많다. 한때는 화려한 꽃을 피워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텐데 이제 꽃이 졌다고, 늙고 병들었다고 버려졌구나. 꼭 내 신세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 나는 난초에게 혼잣말을 건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든다는 것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수도, 더 깊은 생명력을 품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난초에게서 나와 같은 동질감을 느꼈다. 세상의 눈에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아직 내 안에는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아직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다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돌봐줄게. 비바람도 막아주고 따스한 햇볕도 쬐어주고 매일같이 너에게 말을 걸어줄게. 그러니 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쁜 꽃을 피워내렴. 할 수 있지. 난초는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 푸른 잎사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나는 그렇게 난초와 약속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안방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상자. 민준이도, 세상을 떠난 남편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표지를 싼 낡은 노트 몇 권과 작은 황동 나침반, 그리고 꼬깃꼬깃한 외국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두꺼운 노트를 꺼내 들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내 젊은 날의 기록이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도 다른, 꿈 많고 호기심 넘치던 20살의 박순자가 그 안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 시장에 다녀왔다. 사람 사는 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그곳이 나는 참 좋다. 아버지는 내게 당귀와 청웅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아야 비로소 그 약초의 진짜 성질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사람을 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는 법이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읍내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프랑스어 기초 회화책을 발견했다. 봉주르, 메르시, 낯선 단어들의 발음이 노래처럼 아름답다. 책 속의 파리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라고 한다. 언젠가 나도 저 먼 이국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이 좁은 세상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랬다. 나는 한때 의원이셨던 아버지를 어깨너머로 보며 약초를 배웠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어 방송을 들으며 혼자 낯선 언어를 흉내내던 소녀였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갈망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장녀라는 현실과 이른 결혼은 내게서 그 모든 꿈을 앗아갔다. 나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후회는 없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 민준이는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이 상자를 열어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에 내가 불쑥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나는 나침반을 손에 쥐어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기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나침반을 품고 살아야 한다. 나는 과연 길을 잃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일까? 이제 내 인생의 항해는 거의 끝나가는데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아들의 결혼, 그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일지도 모른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활용점정일 터였다. 김유라라는 아가씨, 아들의 말처럼 정말 속 깊고 좋은 사람일까? 부디 내 기우가 틀렸기를, 그녀가 정말 우리 민준이의 좋은 짝이 되어주기를. 나는 상자를 닫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고.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가올 주말,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낯선 여행. 그것이 내 평온했던 일상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의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행복을 빌며 다가올 만남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끌어안은 채 길고 긴 밤을 뒤척일 뿐이었다. 약속한 주말이 밝았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쓸고 닦았다. 10년 묵은 먼지라도 찾아낼 기세로 구석구석을 살폈다. 아들이, 아니, 장차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귀한 손님이 처음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는 날이었다. 낡고 초라한 살림살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정성만큼은 최고로 보여주고 싶었다. 장독대를 열어 가장 잘 익은 김치를 꺼내고 텃밭에서 가장 실한 채소를 골라 다듬었다.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위해 이틀 전부터 정성껏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워두었다. 온 집안의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늙은 어미의 설렘과 기대의 향기였다. 오후 2시 대문 앞에서 찻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나는 마른 손을 앞침에 연신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민준이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훤칠하고 하얀 원피스가 눈부시게 잘 어울렸다. 아들의 말대로 참으로 고운 인상이었다. 어머니, 인사드려. 김유라 씨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유라라고 합니다. 유라 씨는 두 손으로 곱게 포장된 쇼핑백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 지난 며칠간 내 마음속에 떠돌던 막연한 불안감을 녹여주는 듯했다. 나는 얼떨결에 선물을 받아들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지 그랬어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유라 씨는 쉴 새 없이 칭찬을 늘어놓았다. 집이 참 아늑하고 정겹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다. 민준 씨가 어머님을 닮아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가 보다 등등.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표면을 겉도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가 건넨 선물을 풀어보았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였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목에 둘러본 적 없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감촉. 변변찮은 늙은이한테는 과분한 물건이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멋쩍게 말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처럼 고우신 분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은 분명 나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눈동자 안에서 아주 잠깐 찰나의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자개장과 색바랜 소파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재빠른 평가의 시선이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감상하듯 호기심과 미세한 연민이 섞인 듯한 그런 눈빛.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꼬여서 생각하는 것이리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솔직한 표현 방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완벽함은 계속되었다. 내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보고는 진수성찬이라며 감탄했고 갈비찜을 한 입 먹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민준이는 그런 그녀의 반응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연신 어깨를 으쓱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가 깨십장아찌를 젓가락으로 집었다가 그 강한 향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슬며시 내려놓는 것을. 내가 직접 담근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민준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냅킨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것을. 그녀는 내가 차린 음식들을 맛보는 신용만 할 뿐 진정으로 먹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칭찬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늙은이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민준이의 어머니를 공략하기 위한 잘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 제주도 여행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유라가 아니었으면 저도 감히 생각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분위기를 띄우려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유라 씨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어쩐지 인형의 손을 잡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민준 씨 한테만 듣던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느끼는 어머님을 알고 싶거든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녀의 눈은 간절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그토록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작은 의심들은 힘을 잃었다. 그래,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대 차이라는 것이 이토록 큰 벽이던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야지.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이 늙은이가 빠져서야 쓰나. 그렇게 제주도 여행은 결정되었다. 유라 씨가 돌아간 후 민준이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 유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 좀 보세요. 저런 여자 세상에 없어요. 나는 그저 그래. 참 곱더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눈에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다. 그 콩깍지를 섣불리 벗겨내려다가는 부자지간에 정말 상할 뿐이라는 것을 나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공항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오랜만에 비행기 여행에 조금은 들떠 있었지만 유라 씨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인터넷으로 체크인하고 올 걸 그랬네. 그녀는 길게 늘어선 탑승수속 줄을 보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민준이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금방 줄어들 거야. 자기야, 조금만 참자. 나는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 묵묵히 카트를 밀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그녀의 불편한 심기는 계속되었다. 우리 자리는 창가 쪽 세 좌석이 나란히 붙어있는 곳이었다. 내가 창가에 앉고 가운데 민준이, 그리고 복도 쪽에 유라 씨가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뒤쪽 좌석에 앉은 어린아이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유라 씨는 보란듯이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헤드폰을 꺼내 썼다. 요즘 부모들은 애들 공공장소 예절 교육도 안 시키나 봐. 그녀가 민준이에게만 들릴 거라고 생각하며 작게 속삭인 말이 내 귀에 날아와 박혔다. 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을 감았다. 자신도 언젠가 아이를 낳아 기를 텐데. 우는 아이를 향한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서 나는 한기를 느꼈다. 민준이는 그녀의 말에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애가 무서워서 그런가 보지 라고 두둔할 뿐이었다. 아들은 이미 그녀의 기분을 맞추는데 급급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듯 보였다. 제주도에 도착하자 유라 씨의 기분은 한결 나아 보였다.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이곳저곳을 사진 찍기 바빴다. 나는 그저 창가에 서서 짙푸른 제주의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문제의 저녁 식사는 그날 밤 유라 씨가 미리 예약해 두었다는 고급 퓨전 한정식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식당 내부는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같은 내 행색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괜히 주눅이 들었다. 음식들은 하나같이 작고 예쁜 그릇에 담겨 나왔지만 무슨 맛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준이와 유라 씨는 와인을 주문해 마시며 그들만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주식 투자, 해외여행, 명품 브랜드 신상.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저 로봇처럼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뿐.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준이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이면 외갓집 가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사촌 형들이랑 몇 감고 참외 서리하다가 외삼촌한테 된통 혼나고 그랬는데 아들의 얼굴에 그리운 미소가 번졌다. 나 역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작게 미소 지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씻기던 일, 모깃불을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 별을 보던 일,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던 시절이었다. 그때였다. 와인으로 뺨이 발그레해진 유라 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 민준 씨한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상상이 안 가네.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은 서울에 살아서. 나는 그런 촌스러운 시골 어른들 상대하면서 살라고 하면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촌스러운 시골 어른들.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 한복판에 깊이 박혔다. 그녀가 말하는 촌스러운 시골 어른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름이면 땀 흘려 농사지은 옥수수와 감자를 싸주시던 내 부모님. 민준이의 외조부모님일까? 아니면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한 말일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순진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아기가 없는, 그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준이가 당황하며 에이,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니도 시골 출신이신데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자 그녀는 그제야 아차 싶다는 듯 표정을 바꿨다.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이랑 좀 다르다는 의미로. 아시죠? 제 말뜻. 그녀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며 무심코 뱉은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는 법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밥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 밥맛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거대한 위험의 실체를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녀의 말,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김유라라는 여자의 본질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내 아들의 배경과 능력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아들이 힘들어지거나 늙고 병들었을 때 그녀는 오늘 저 시골 어른들을 비웃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아들을 대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여행은 더 이상 즐거운 가족 여행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시험대다. 나는 이 늙은이의 남은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여 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내 아들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어야만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굳은 얼굴로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제주의 밤바다가 포효하듯 거친 파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내 노년의 삶에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방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얇은 벽 너머로 아들 민준이와 유라 씨가 머무는 방에서 간간이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즐거운 대화는 아닐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촌스러운 시골 어른들, 유라 씨의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치관과 편견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 그녀의 민낯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라 씨는 어젯밤의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평소보다 과장된 미소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내 마음에 그어진 깊은 생책이었다. 민준이는 그런 우리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다. 이 녀석 제 짝이 될 사람과 저를 낳아준 어미 사이에서 벌써부터 저리 힘들어하니 앞으로의 날들은 오죽할까.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오늘은 우리 어디 좀 활기찬 곳에 가볼까요? 제주 동문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다던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민준이가 제안했다. 그 말에 유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시장, 그녀가 가장 질색할 만한 장소였다. 하지만 어젯밤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시장 구경 좋아해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면 더 재밌겠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의 심장이라 불리는 동문시장으로 향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후각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냄새들이 우리를 덮쳤다. 바다의 짠내와 생선의 비린내,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는 떡볶이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시장 한편 약재상에서 풍겨오는 쌉쌀한 한약 냄새까지. 살아있는 것들의 생생한 냄새였다. 나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시장의 활기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유라 씨는 아니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가방을 고쳐 안으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그녀의 새하얀 신발은 바닥에 젖은 물기를 피하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종종 걸음을 쳤다.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자기야, 우리 저기 과일이나 좀 사고 금방 나가는 거 어때? 너무 정신이 없네. 그녀가 민준이의 팔을 잡아끌며 속삭였다. 나는 또다시 못 들은 척 좌판에 진열된 싱싱한 옥돔이며 갈치들을 구경했다. 반짝이는 은빛 비늘이 꼭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할망 이거 얼마웃과? 내가 구수한 제주 사투리를 쓰는 상인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자. 유라 씨는 신기한 동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할머니와 몇 마디 흥정을 나눈 뒤 실한 갈치 2마리를 샀다.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 구워 먹여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시장을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다. 민준이가 쉬어갈 곳을 찾자고 했다. 그때 시장 한쪽 후미진 골목에서 구수한 멸치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다. 은희 식당. 작고 허름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었다. 얘들아, 저기 가서 국수나 한 그릇 하고 가자. 냄새가 아주 좋구나. 내 말에 유라 씨는 식당의 낡은 간판과 비좁은 내부를 훑어보더니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런 데는 위생이 좀... 저쪽에 깨끗한 카페도 많은데.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지쳐 있었다. 엄마 말 듣자. 나도 배고프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자. 유라 씨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삐죽이며 우리를 뒤따라왔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국수 그릇을 나르다 말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와 내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낯익은 눈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던 그 눈꼬리. 혹시
순자 박순자, 맞니?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희, 너, 최은희, 맞구나.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잊고 살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지워진 적 없었던 내 고향 친구, 은희였다. 시집을 가고 서울로 올라온 뒤로 4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친구. 그 친구를 이 먼 제주 땅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순자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은희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달려나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과 유라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다 네가 여기에. 나는 네가 서울에서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나야말로 너는 시집가서 부산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어찌 제주에 식당을 차렸어.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은희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이리저리 떠돌다 10년 전 이곳 제주에 정착해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했다. 고생한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친구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했다. 나는 민준이와 유라 씨를 은희에게 소개했다. 인사드려라. 엄마 고향 친구 최은희 이모님이시다. 얘는 내 아들 민준이고 이쪽은.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만나는 김유라 아가씨. 은희는 아이고 아드님이 아주 늠름하고 아가씨는 인물이 배곡 같네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곤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국수를 푸짐하게 내왔다. 유라 씨는 여전히 낡은 식당과 그릇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지만 은희의 따뜻한 정성 앞에서 차마 내색하지는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덕분에 나는 잠시 시름을 잊고 웃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바로 앞 약재를 파는 좌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이건 사기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웬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좌판 주인인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말린 약초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제주 사투리만 반복했다. 뭐라는 거, 달마 인력이 달래서 준 거 아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유라 씨가 질색하며 민준이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자기야, 우리 그냥 가자. 저런 거에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창피하게. 이게 뭐야? 민준이도 곤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그만 일어날까요? 하지만 내 눈은 외국인 남자가 손에 든 약초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수리. 내가 어릴 적 아버지께 배웠던 약초였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어수리는 기침과 천식에 좋은 약이지만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좌판에 널린 다른 약초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저 할머니도, 그리고 잘못된 약을 사가서 탈이 날지도 모르는 저 외국인도. 둘 다 내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나를 말렸다. 나는 아들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잠깐이면 된다. 나는 좌판 앞으로 걸어 나갔다.
먼저 잔뜩 겁에 질린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할망, 괜찮아 마심.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리고는 외국인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십 년 동안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단어들을 끄집어냈다. 젊은 시절, 낡은 책과 라디오를 통해 독학했던 나의 서툰 영어였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내 말에 남자가 나를 획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짜증이 가득했다. 뭐요? 이 할머니랑 한패요 아닙니다. 저는 돕고 싶어요. 당신 무슨 문제 있나요? 내 서툰 영어에 남자는 피식 웃었지만 그래도 일단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조금은 진정한 듯 했다. 그는 자신이 배탈이 나서 약을 사러 왔는데 저 할머니가 이상한 풀뿌리를 주며 비싼 값을 요구했다고 쏘아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고 있는 약초, 어수리를 가리켰다. 선생님, 이것은 복통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침약입니다. 그리고는 좌판에 있던 다른 약초, 삽주 뿌리를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특효약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었다. 이것이 위장약입니다. 보이죠? 다릅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사기가 아닙니다. 실수예요. 나는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분명하게 말했다. 내 설명에 남자의 얼굴에서 분노가 서서히 가시고 놀라움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어수리와 내가 들어보인 삽주 뿌리를 번갈아 보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 은희가 거들었다. 맞아, 이 할망 귀가 잘 안 들려서 고생한다니까. 저 양반이 손짓으로 배를 가리키니까 그냥 좋은 약 달라는 줄 알고 그랬겠지. 내 설명과 은희의 말을 들은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남자는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약초 할머니에게 연신 I'm sorry, I am so sorry 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괜찮다며 그의 손을 두드려 주었다. 소동은 그렇게 싱겁게 끝이 났다. 내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자 모두가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어떻게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저런 약초는 또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순수한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조용히 뜨개질만 하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친구 은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반짝였다. 순자야,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겉은 여리여리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지혜로웠지. 내가 그걸 알지. 정말 대단하다. 내 친구. 하지만 단 한 사람, 유라 씨의 표정만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감탄이 아닌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굳이 저런 일까지 나서서 괜히 망신이라도 당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 속에는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나의 행동을 지혜가 아닌 분수에 맞지 않는 나됨으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아들 앞에서 돋보이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유라 씨는 민준이의 팔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귓가에 무언가를 계속 속삭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나를 그저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나를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경계 대상이자 아들의 관심과 존경을 빼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했던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아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다. 나의 조용한 강함이 드러난 순간 그녀의 교활한 공격도 시작되고 있었다.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 나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그녀의 저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장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후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졌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유라 씨는 창밖만 쏘아보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룸미러로 내 눈치를 살피다. 유라 씨의 눈치를 살피다를 반복했다. 그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차가운 침묵과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이 답답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혼자 내 방으로 찾아왔다. 녀석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 씨에게 무슨 말을 듣고 온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아들은 의자를 끌어다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라 씨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유라 씨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대요. 걔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라 씨가 그새 아들에게 눈물이라도 흘리며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다. 여우 같은 것. 나는 차분하게 아들을 타일렀다. 민준아, 어미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사람으로 보이니 나는 그저 너희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다. 존중이라는 건 말이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가족과 살아온 환경까지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내 말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콩깍지가 신 아들의 귀에는 그저 늙은 어미의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듯했다. 존중이요. 유라 씨가 뭘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나서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때도 유라 씨는 어머니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걔를 못마땅하게만 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냥 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나는 차마 유라 씨가 했던 말들, 촌스러운 시골 어른들이라는 표현이나 우는 아이를 향했던 그 차가운 시선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고자질이나 하는 속 좁은 시어미로 비칠 것이 뻔했다. 결국 나는 입을 다물었고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방을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아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어미의 진심이 아들에게 닿지 않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유라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가면을 쓰고 내게 팔짱을 껴왔지만 나는 그녀의 손길에서 어떠한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가 우리를 이끈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자리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작은 사찰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은빈열을 머리에 꽂았다. 소박하지만 섬세한 은 세공이 돋보이는 비녀였다. 결혼 후 첫 생일에 남편이 월급을 털어 사다 준 것이었다. 당신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고와서 이 은빈열을 꽂으면 달밤에 핀 목련 같을 것 같아서 샀소. 무뚝뚝한 그 사람이 수줍게 내밀던 비녀.
나는 그것을 평생의 보물처럼 여겨왔다. 사찰 경내를 거닐다. 우리는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섰다. 유라 씨는 여기 경치 정말 좋다라며 민준이와 함께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자기야, 나 좀 들어줘. 이렇게 더 높이. 유라 씨가 민준이의 목에 매달리며 장난을 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뒤로 크게 휘두른 팔이 내 머리를 스쳤다. 쨍 하는 맑지만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리가 허전해지며 칠흑 같던 머리카락이 힘없이 풀어져 내렸다. 은비녀였다. 비녀는 돌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섬세했던 은, 세공 장식이 처참하게 부러져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손이 저도 모르게 텅 빈 머리를 향했다. 민준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쩌지? 비녀가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저희가 바로 수리 맡길게요. 아니, 새로 사드릴게요.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유라 씨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장난치다가 그만. 근데 그냥 오래된 비녀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 가면 더 예쁘고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요즘은 백금으로 만든 것도 있대요. 그냥 오래된 비녀.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오래된 물건일 뿐이었다. 여기 담긴 나의 시간과 추억. 먼저 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나의 소중한 마음까지도.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비녀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의 슬픔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 부서진 비녀를 손수건에 곱게 싸 쥐는 내 모습을 민준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결정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 아들의 결혼을 막는다면 아들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 것이다. 어미가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여 억지를 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내 아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목격하게 만드는 것. 그 과정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깨진 비녀 조각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 마음이 부서져 내린 것만 같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따로 갈 데가 있다. 너희는 너희끼리 편하게 다녀오너라. 네, 어디 가시게요? 민준이가 물었다. 서귀포 쪽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옛 친구 하나가 거기 기도가 영험하다고 알려주더구나. 혼자 조용히 다녀오고 싶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아들은 내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저녁에 호텔에서 뵐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시고요. 나는 홀로 호텔을 나섰다. 그리고는 서귀포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밖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싱그러운 귤밭,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내렸다. 주위에는 온통 귤나무 밭뿐이었고 멀리 한라산의 능선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그 길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까지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제발 그 아가씨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만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기도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유라 씨의 맑고 높은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가장 가련하고 힘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유라 아가씨, 나다. 내가 길을 좀 잃은 것 같구나. 버스를 잘못 탄 모양이야. 여긴 어딘지 모르겠고 휴대폰 배터리도 거의 다 되었는데 가진 현금도 얼마 없구나. 미안하지만 민준이랑 같이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카페인 모양이었다. 잠시 후 유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어머나, 어떡해요. 어머님 큰일 나셨네. 그런데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가 지금 애월 쪽에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도 더 걸릴 텐데.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큰 길까지 걸어 나가셔서 택시를 잡으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저희는 호텔에 먼저 가 있을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어머님. 달각.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나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애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가 버스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바로 10분 거리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로 들어가는 민준이의 차를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내가 어디쯤 있는지 뻔히 짐작하면서도 나를 이 어둡고 외진 길에 버려둔 것이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다. 나는 길가에 먼지 쌓인 돌멩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해는 완전히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주위는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다. 귤밭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내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외투를 여미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혼자였다. 내 인생의 황혼이 이토록 차갑고 외로울 줄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어둠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다. 차가운 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나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그보다 더 지독한 마음의 추위가 나를 떨게 했다. 배신감, 서러움,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쳤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일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내가 다 봤다. 내 여자친구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어미의 시기 질투 어린 모함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내 아들은 결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나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 시험은, 이 고통스러운 연극은 끝까지 나의 연기로 마무리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대로 밤을 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깜빡이고 있었다. 주소록을 뒤졌다. 아들이라는 이름 밑으로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몇 개의 이름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어제 막 저장한 은희 식당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은희, 이 차가운 제주 땅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다행히 은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희 식당입니다. 은희야. 나. 순자야.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은희가 내 상태를 즉각 알아차렸다. 순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야? 나 길을 잃었어. 버스를 잘못 타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너무 춥고 무섭다. 은희야. 나는 차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길 잃은 늙은이 행세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내 친구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알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지금 있는 곳, 주소나 근처에 보이는 큰 건물이라도 있으면 말해봐. 아니, 휴대폰으로 위치 찍어서 바로 보내.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알았지. 은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흐느끼며 간신히 위치를 전송하고 전화는 곧 끊겼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저 친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내가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연극이 저 밝고 따뜻한 카페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중에 내 친구 은희가 모든 것을 끝내버린 그 녹음 파일과 함께 내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유라 씨는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나야. 지금 제주도 와? 대박이야. 내가 드디어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것 같아. 남자는 뭐 그냥 내 손바닥 아니고 문제는 그 엄마인데. 와, 진짜 보통 촌스러운 게 아니야. 어제는 시장에 끌고 가질 않나. 오늘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암자에 간다고 혼자 나가더니 길을 잃었다고 전화했지. 뭐니? 귀찮게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시하는 듯했다. 근데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근처라고 거짓말하고 택시 타고 오라고 했지. 알아서 잘 찾아오시겠지. 근데 그 할머니 진짜 웃긴다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나서서 영어로 떠드는데 발음은 또 얼마나 촌스러운지 보는 내가 다 창피하더라. 하여튼 빨리 결혼해서 분가해버려야지. 내가 실버타운도 다 알아봤잖아. 공기 좋고 조용한 데로 보내드리면 자기도 좋아할 걸 효도하는 셈치는 거지. 깔깔깔. 유라 씨가 역겨운 웃음소리를 내며 떠드는 동안 맞은편에 앉은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고 한다.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유라 씨에게 주의를 주었다. 유라야, 그만해. 누가 듣겠다. 그리고 엄마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뭐가 틀린 말이야, 자기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모시고 살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불안한 마음에 내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내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다해 꺼져 있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은희가 나타났다. 나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에 몸을 씻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내 친구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나를 위해 따뜻한 죽이라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이 운명처럼 바로 그 카페였다. 카페에 들어선 은희의 귀에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버타운이라는 단어. 내 친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조용히 큰 화분 뒤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유라 씨가 친구에게 털어놓는 온갖 역겨운 계획과 내 대한 조롱이 은희의 휴대폰 안에 고스란히 증거로 담기고 있었다. 한편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 되겠어. 나 엄마 찾아봐야 해.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자기야, 왜 이래 오버하지 마. 다 큰 어른이 길 좀 잃을 수도 있지. 유라 씨가 짜증을 내며 아들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분 뒤에 숨어있던 은희가 차가운 분노로 가득한 얼굴을 한 채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네가 사람이니? 은희의 나지막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에 유라 씨와 민준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성큼성큼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빨리 결혼해서 분가해버려야지. 내가 실버타운도 다 알아봤잖아. 공기 좋고 조용한 데로 보내드리면 자기도 좋아할 걸 효도하는 셈 치는 거지. 뭐 깔깔깔. 카페 안에 유라 씨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라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의기양양하던 미소는 간데없고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민준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하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말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불신해서 충격에서 처절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귓게 울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녹음이 끝나고 카페 안에 잠시 정적이 흐른 그 찰나, 카페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박순자가 그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떨고 있던 가련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은희의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이제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온 심판자였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유라 씨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오직 한 사람, 내 아들만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굵은 물줄기가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후회와 참회, 그리고 어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과 사랑을 담은 눈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가자, 아들아. 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카페의 침묵을 갈랐다. 민준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내 인생의 가장 단호하고도 슬픈 선고를 내렸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내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민준이는 무너지듯 오열했고 유라 씨는 제가 되어버린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카페 안 사람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주의 푸른 밤, 길고 길었던 나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그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라 씨는 창가에 앉아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고 나와 민준이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녀석에게는 지금 어미의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마주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시간이 필요했다. 아들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라 씨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그 마지막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심지어 악담조차 없이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내 집으로 향했다. 녀석의 집은 온통 유라 씨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을 터. 지금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짐을 풀고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아들이 조용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내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후회,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35살 먹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내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내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제 어미의 진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형편없는 여자의 거짓 연기에 속아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녀석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울부짖었다. 나는 조용히 끓이던 보리차를 내려놓고 아들 앞에 마주 앉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녀석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어머니, 어미 속상하게 한 건 죄가 맞지만 죽을 죄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눈이 멀 때가 있고 귀가 멀 때도 있는 법이다. 중요한 건 다시 눈을 떴다는 것, 다시 귀를 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거라. 네가 아픈 것보다 이 어미의 마음이 더 아프다. 내 말에 아들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한때는 내 품에 쏙 들어오던 작은 아이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나는 녀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다. 어미 가슴은 원래 자식 때문에 부서졌다가 또 자식 때문에 다시 붙는 것이란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잘 붙여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날 밤 아들은 내 옆에서 잤다. 10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길고 길었던 그 지독한 여행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다. 그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녀석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라 씨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던 그녀는 아들이 만나주지 않자 본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내게 와서 휴대폰을 건넸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유라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민준 씨,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당신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뭐가 됐어요. 나한테 투자한 시간, 내 청춘 보상해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당장 위자료 내놔요.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를 녀석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유라 씨, 당신이 내뱉은 말들, 녹음 파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나와 내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마시오. 내게 보상을 요구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 아들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제가 저런 괴물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줄 뿐이었다. 그 후로 두어 달이 지났다. 유라 씨에 대한 소식은 친구 은희를 통해 들려왔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유한 집안 역시 실은 빚더미에 앉아 사기로 연명해온 속빈 강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낳는 법이었다. 아들은 그 후로 부쩍 우리 집에 자주 들렀다. 예전처럼 용돈 봉투나 던져주고 가는 방문이 아니었다. 녀석은 이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내 작은 텃밭에서 함께 잡초를 뽑고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영화를 함께 보고 내가 해주는 밥을 2그릇씩 비우며 맛있게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마당 비닐하우스에 있는 난초 화분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난초 기억나세요? 예전에 옆집에서 죽었다고 버린 거요. 그럼 기억하지? 그런데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아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메마르고 볼품없던 난초의 줄기 한가운데서 작고 연두빛의 꽃대가 뾰족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에 꽃대가 올라오네. 와, 정말 신기하다. 어머니의 정성이 죽은 난초도 살려냈네요. 아들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함께 지켜보았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마치 상처로 얼룩졌던 우리 모자 무지의 관계처럼 아들은 그날 이후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나와 함께 그 난초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온한 저녁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와 아들은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어머니, 그 상자는 뭐예요? 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는 먼지를 닦아내고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물건들을 아들 앞에 하나씩 꺼내놓았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빛바랜 남편의 일기장이었다. 내 아버지의 일기장이란다.
나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상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박 의원 댁에 심부름을 갔다가 그의 딸 순자 양을 보았다. 말수는 적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지만 사람을 보는 그 눈빛이 참으로 깊고 총명했다. 겉모습은 여리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심지가 있는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될 것 같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는지를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내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낡은 노트들을 꺼냈다. 그것은 일기라기보다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둔 나만의 비망록이었다. 나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펴서 아들에게 읽어주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 시장에 다녀왔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약초의 진짜 성질을 알려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까지 보아야 한다고. 사람을 아는 것도 이와 같아서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는 법이다. 나는 노트를 덮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민준아, 사람을 보는 건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시간과 진심으로 보는 거란다. 그 사람의 가장 빛나고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한단다. 진심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녀석의 따뜻한 손에서 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존경을 느낄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완전히 멎었다. 우리 모자의 삶에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어진 새로운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그 지독했던 제주 여행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내 집에 저녁 노을이 질 때에 깊은 정적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뻐꾸기 시계의 외로운 울음소리는 이제 다른 소리들에 묻혀 희미해졌다. 바로 사람 사는 소리, 웃음소리에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 민준이는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 되었다. 녀석은 이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려 애쓰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다. 어머니께서는 글씨도 잘 쓰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동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서예교실 같은 걸 열어보시는 건 어때요? 그냥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내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인가.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의 지혜를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내 집의 작은 사랑방은 영혼을 위한 인문학 교실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교실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한 수강생은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10명이 훌쩍 넘게 되었다. 취업 준비에 지친 대학생, 팍팍한 도시 생활에 위로가 필요한 젊은 직장인, 나처럼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허전함을 느끼는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 2번 내 작은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붓을 잡고 난을 치고 매화를 그렸다. 나는 그들에게 서예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붓을 잡는 마음가짐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선 하나를 그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야 곧은 선이 나오는 법이며, 먹의 농담을 조절하는 것이 인생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내가 직접 끓인 대추차와 손수 만든 약과를 나누어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나는 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넸다. 나는 선생이 아니라 그저 조금 더 오래 산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다독여 주었을 뿐이다. 어느새 내 집은 그들의 사랑방이자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내 삶에 찾아온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아들 민준이의 새로운 사랑이었다. 1년 전쯤 아들은 수줍은 얼굴로 한 아가씨를 내게 소개했다. 이름은 혜운,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나는 유라 씨와의 일이 있고 난 후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혜운 아가씨는 그런 내 노력이 무색할 만큼 첫 만남에서부터 참으로 맑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유라 씨처럼 값비싼 선물이나 귀에 발린 칭찬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서툰 솜씨로 직접 짰다며 작은 목도리와 집에서 담갔다는 유자청 한 병을 내게 건넸다. 그 선물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유라 씨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꼬리까지 함께 웃는 진짜 미소였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나는 일부러 허름하지만 맛이 좋기로 소문난 동네 청국장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유라 씨였다면 질색했을 그곳에서 혜운 아가씨는 구수한 냄새가 좋다며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뚝딱 비웠다. 그리고는 내게 어머님, 이 집 깍두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담그면 이런 맛이 나요라며 비법을 묻기도 했다. 그녀는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내 서재에 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보았을 때도 그녀는 값어치를 따지는 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연을 궁금해하는 순수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그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루한 기색 없이 들어주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타인의 역사를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들과 혜운 아가씨는 지난 봄에 결혼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공원을 빌려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올리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혜운이의 모습은 내가 남편에게서 은비녀를 선물 받았을 때 그가 말했던 달밤에 핀 목련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또 하나, 거실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았던 그 난초, 한때는 죽었다고 버려졌던 그 난초는 이제 해마다 화려하고 우아한 꽃을 피워내며 집안 가득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두 번째 삶을 마음껏 찬미하듯이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새 며느리인 혜운이가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곧 분가해서 나가면 어머님 다시 적적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얘야, 걱정 말거라. 이제 이 집은 비어있을 틈이 없단다. 그리고 내 마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너희들이 채워주고 저 학생들이 채워주니 오히려 넘칠 지경이지. 우리는 나란히 거실 창가로 다가가 활짝 핀 난초를 바라보았다. 혜운이는 젖은 헝겊으로 반들반들한 난초 잎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며 나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운아, 행복이라는 건 말이다. 저 난초를 가꾸는 것과 같단다. 처음에는 죽은 듯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정성을 쏟고 진심으로 말을 걸어주면 어느 날 이렇게 기적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단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너희들 사는 것도 늘 그렇게 서로에게 변치 않는 정성을 주는 난초처럼 살아가거라. 며느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님, 마음에 꼭 새길게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저녁상에 마주 앉았다. 한때는 나 혼자, 혹은 먼저 간 남편의 빈 그릇과 함께했던 쓸쓸한 저녁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딸처럼 다정한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앉아 있었다. 아들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을 자랑했다. 집안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그보다 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저녁 노을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다. 젊은 시절의 봄보다 더 따뜻하고 더 눈부시며 더없이 소중한 봄. 모든 시련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그래서 더 값지고 찬란한 나의 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이 충만한 행복 속에서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